자, 고대 에게 문명부터 해서 에게 문명, 크레타 미케네 문명 배웠고요. 고대 그리스, 폴리스, 수백 개의 폴리스가 형성이 되었고 대표적인 폴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한 특징 배웠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번의 전쟁이 있었죠. 고대 그리스 사회 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아테네 중심으로 막아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고대 그리스가 쇠퇴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누가 등장한다? 알렉산드로스가 등장한다고 얘기했어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었죠.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 유럽과 아프리카, 서아시아 세 개 대륙을 제패했던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특징, 가장 중요한 것은 헬레니즘 문화라고 얘기했어요. 헬레니즘 문화. 철학으로는 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마음의 평온을 추구했던 학파들이 등장했던 시기고, 이제 오늘은 바로 요거 로마로 들어갑니다. 수능을 기준으로 로마는 별 3개입니다. 별 3개. 정말 자주 빈출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쭉 살펴봐야 되는데 이 로마는 별 3개예요. 정말 중요한 시대가 이 수능에서 로마 시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로마 한번 가볼까요? 로마. 로마는 왕정에서 시작을 하다가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왕이 없는 국가, 공화정으로 바뀌게 돼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왕이 없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공화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시민들이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전쟁에 참여. 중장보병입니다. 보병이라는 건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군인을 뜻하고 중장보병은 철 갑옷을 입고 싸운다는 이야기야. 전쟁에 참전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중요하죠. 자, 로마의 정치를 그럼 누가 이끌게 되냐면 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로마를 이끌게 되는데 귀족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이 단체를 원로원이라고 해요. 원로원. 귀족단체예요. 원로원에서 로마 정치를 이끌고 있고 이 원로원에서 이 젊은 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집정관을 선출해서 운영해요. 집정관 선출. 직책이야. 원로원이라는 전체의 의회, 귀족 의회가 있는 거고 이 의회에서 집정관을 뽑아서 로마 정치를 운영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해요. 귀족들이 정치를 다 하다 보니까 우리 평민들도 인정해라. 우리 평민들 왜 무시하냐. 평민들이 조금씩 의식이 성장하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고 귀족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들어봤지? 로마의 대표적인 법률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첫 번째 법은 12표법이에요. 12표법.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로마 귀족들의 권한을 법으로 그냥 딱 제한을 걸어버리겠다는 얘기야. 귀족들의 권한 제한. 첫 번째 법 뭐다? 12표법. 귀족들의 권한을 뭐한다? 제한한다. 12표법. 귀족들의 권한 제한. 자, 그러다가 12표법에서 발전이 돼서 사람 이름이 붙기 시작하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유럽 사는 이름들이 너무 어렵다고 했잖아. 이거 소리내서 꼭 해봐야 된다고 했었지요. 두 번째, 리키니우스법이 등장해요. 리키니우스법. 리키니우스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키니우스법. 이 법은 시민대표를 선출하게 돼요. 시민대표. 호민관을 선출합니다. 호민관. 그래서 이 리키니우스법 때문에 로마를 집정관 플러스 호민관이 함께 운영하게 돼요. 호민관. 집정관은 귀족대표, 호민관은 시민대표, 평민대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리키니우스법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집정관 중에 한 명을 시민으로 임명합니다. 즉, 집정관이 2명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로마를 이 리키니우스법 때문에 몇 명이 운영하는 거야? 집정관 2명과 호민관 1명, 총 3명이 로마의 정치를 이끌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인 거지. 알겠지?
12표법으로 귀족들의 권한을 제한을 걸고 리키니우스법을 통해 시민대표 호민관을 선출한다. 집정관 중 한 명은 시민으로 임명하고, 즉 시민들의 나라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더 강해지면서 하나의 법이 더 등장하는데, 그 교재에 보면 리키니우스 말고 섹스티우스법이라고도 있는데, 섹스티우스법은 리키니우스법이랑 묶어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 법이 중요해요. 호르텐시우스법이 등장해. 호르텐시우스법. 근데 자리가 밑으로 갈게 나는. 호르텐시우스법. 이거는 원로원이 모든 걸 결정하는 최고의 기구였었는데, 원로원 동의 없이 시민의회가 법을 제정할 수 있게 돼요. 즉 원로원을 무시할 정도로 시민단체가 엄청나게 힘이 강력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로마의 첫 번째 단계는 뭐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가는 단계. 시민들이 중장보병으로 정치에 참여했다. 두 번째는 뭐지? 시민들의 힘이 강력해지는 이 순서. 법률안을 통해 귀족을 제한하고 있다. 공화정의 완성 단계를 할 수 있겠죠. 알겠지? 첫 번째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이유. 두 번째는 법률안을 통해 시민들의 힘이 강력해진 이유. 다음 세 번째, 로마의 큰 변화를 가지고 온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포에니 전쟁. 자, 포에니 전쟁은 여러분 저기 페니키아 기억나시나요? 페니키아 특징 두 가지가 뭐였지? 하나는 표음 문자, 알파벳의 기원 표음 문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야? 해상무역이 발달되어 있잖아. 페니키아가 해상무역을 하면서 식민 도시들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카르타고가 있어요. 카르타고. 로마가 카르타고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운 전쟁,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로마가 승리하죠. 로마 승리. 포에니 전쟁. 지중해를 장악하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로마의 큰 변혁을 가지고 오게 돼. 너희들 과자 중에 포카칩 좋아하니? 포카칩? 포카칩하고 비슷하죠? 포카지로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운 전쟁이다. 포카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포에니 전쟁. 로마가 승리하면서 지중해를 장악한 거야. 그리고 네 번째, 이 전쟁, 포에니 전쟁에 참여한 귀족들이 엄청나게 넓은 대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하죠. 전쟁에 참여한 귀족들이 막강한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전쟁에서 패배한 카르타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대농장을 경영하는 것을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러요. 이 시기에. 라티푼디움 경영. 이게 뭐다? 귀족들의 대농장 경영. 자, 그럼 생각해보자. 내가 귀족이라 100만 평 갖고 있어. 100만 평. 노예들한테 농사짓게 하고 있어. 100만 평. 그리고 여기 혁준이라는 작은 자영농은 한 1000평 갖고 있어. 1000평. 미안해. 잠깐만 1000평만 챙겨. 난 100만 평이고. 자, 쌀을 팔 거예요. 쌀하고 밀을 팔 거야. 밀이라고 해보자. 밀을 팔 건데 내가 100만 평 갖고 있잖아. 그죠? 대기업 아니냐. 대기업에 횡포를 부릴 수가 있어. 가격을 나는 엄청나게 낮출 수가 있죠. 왜? 내 노예를 통해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가격을 확 다운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너는 다운시키면 망하잖아. 가격 경쟁력에서 이 작은 농민들이 몰락해버리는 거죠. 뭔지 알겠니? 이 라티푼디움 때문에 작은 자영농층들이 모조리 몰락하면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해요. 이해돼? 대농장 경영 때문에 뭐다? 빈부격차가 엄청 커진다. 자영농의 몰락. 빈부격차 엄청 심하. 이걸 지켜본 시민대표 호민관이 있잖아 지금. 당시 호민관이 그라쿠스라는 형제예요. 그라쿠스라는 호민관이 이거 안 된다. 로마 망한다 이러면 개혁해야 되겠다.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일어납니다. 토지를 재분배하자. 이거 귀족들 이거 토지 큰일 났네 이거. 토지 개혁하자. 토지 개혁. 여러분 토지 개혁을 주장하면 모조리 다 실패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중국 누가 있었더라? 왕망. 또
왕한석의 신법도 있잖아. 모조리 실패했죠? 얘도 실패해. 왜? 암살당해요. 실패합니다.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실패하면서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결국 로마 혼란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로마 혼란 시대. 이 로마 혼란 시대에는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을 해요. 군인 정치가의 등장. 그리고 이 군인 정치가들이 노예들을 엄청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노예 반란이 한번 일어나게 되지요. 그라쿠스가 아니라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일어나게 돼요. 스파르타쿠스의 난. 왜 선생님이 영화하고 미드 막 추천해주면서 이 스파르타쿠스 얘기해줬잖아. 대학교 가서 보라고. 이게 그 내용이야. 스파르타쿠스라는 미드가. 검투사 노예거든? 검투사 노예인데, 검투사 알죠? 글래디에이터. 원형 경기장에서 막 싸우는 그 있잖아. 그 노예란 말이야. 노예 검투사. 반란을 일으켰어. 로마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혼란 시대 때 군인 정치가가 등장하고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일어나면서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다가 군인이었던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으면서 3명의 유력 정치인들이 로마를 장악하는 삼두 정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차 삼두 정치. 갑자기 파랑으로 바뀌었네, 열차가. 뭐 하는 거야, 지금? 흰색으로 통일을 해보자. 여기는 로마 혼란 시대. 7번은 뭐다? 1차 삼두 정치. 3명의 독재자가 등장했다라는 거야. 3명 이름 중요합니다. 우리 수능 이름 알아야 돼. 첫 번째,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요 3명이 로마를 쥐락펴락하고 있었고 이 중에서도 카이사르가 거의 독점을 했었는데 암살당하고 죽었죠. 카이사르가 독점을 했다가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카이사르의 양아들 8번째 2차 삼두정치로 넘어가면서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로 이어집니다. 이 이름들 체크해 두셔야 돼요.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레피투스라고도 하거든? 우리 제임스, 제이미 뭐 다 비슷하잖아. 근데 발음이 좀 역시 다르지 않냐? 그지? 그거 비슷한 거야. 레피투스라고도 해요. 이 3명의 2차 삼두 정치로 이어지게 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양아들이라 그랬잖아. 얘가 힘이 제일 셌단 말이야. 이거를 고깝게 여겼던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여왕 누구? 클레오파트라랑 연합을 해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을 해서 옥타비아누스를 공격하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 되겠습니다. 악티움 해전이 일어난 거야.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2차 삼두 정치를 종식시키고 황제 자리로 등극을 하게 되죠. 이제 뭐야? 왕정에서 공화정이었던 로마가 다시 왕정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알겠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제정시대, 황제정치, 제정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9번째, 제정시대. 누구의 시대가 되었다? 옥타비아누스 시대가 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된 거야. 옥타비아누스 황제, 제정시대. 권력을 잡게 된 거죠, 옥타비아누스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냐면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는 황제야. 완벽. 여러분 문어 다리 8개지. 문어 영어로 뭐야? 옥토퍼스야. 그러니까 라틴어하고 이쪽에서 악토가 들어가면 8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 근데 자기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잖아. 그래서 완벽을 기하는 숫자 10. 10월을 갖다가 악토버로 바꿔버려요. 원래 8월이었어, 악토버가.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완벽한 숫자 10. 10을 강조하면서 내가 제일 완벽하고 권력을 갖고 있다. 내 이름 따서 8월로 하지 말고 10월로 해라. 이걸 체인지해버린 거야. 재밌죠? 난 재밌더라고. 이 세계사 이거 재밌어야 돼. 재밌지? 그래.
아무튼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됐어요. 자, 근데 봐봐라. 공화정이었던 로마란 말이야. 원로원과 집정과 호민관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황제가 등장했으니 저 원로원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겠죠. 뭐야? 우리가 로마에서 가장 힘셌었는데 황제가 생겼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초조함을 느낄 거 아니야. 귀족 대표 원로원들이.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스스로 원로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원로원 여러분, 나는요 시민이에요. 시민. 황제 아니에요. 나 1시민입니다. 나 시민이라고 해주세요. 자기 스스로 프린캡스를 자처해버려요. 프린캡스. 프린캡스가 뭐다? 1시민이란 뜻이야. 스스로 프린캡스를 자처하게 되자 원로원에서 깜짝 놀랐죠. 와, 우리 황제는 겸손도 하구나. 당신은 참 존엄한 사람입니다.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내려주게 돼요. 아우구스투스 칭호 획득. 옥타비아누스 수능 세계사에서 4번 나왔습니다. 나왔어. 또 나오고 또 나올 예정이야. 그만큼 중요합니다. 옥타비아누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옥타비아누스 때 이렇게 황제 정치가 되면서 막강한 권력가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뒤로부터 로마가 200년 동안 평화시대로 이어지게 돼요. 로마 평화시대. 200년간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이때 5명의 뛰어난 황제가 등장한다고 해서 오현제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200년 동안 평화시대. 오현제 시대, 로마 평화시대가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슬슬 또 막을 내리게 되겠죠. 다시 로마가 분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군인들이 정치를 장악해버리는 군인왕제 시대가 열리게 되죠.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렵게 나오면 이거 가지고 장난질하거든? 뭘 가지고 장난질하냐? 왼쪽 오른쪽 비교. 로마 혼란 시대 때 군인 정치가 여긴 황제야, 군인이. 황제. 알겠지? 로마 혼란 시대는 군인 정치가들의 등장이고요. 박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로마 평화 시대가 지나서 군인 황제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게 헷갈리게 나오니까 잘 조심해야 돼. 시대를 잘 찾아야 돼. 알겠지? 로마 혼란 시대는 6번째 단계고 11단계는 군인 황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황제가 등장하냐면 군인 황제 시대가 이어지면서 12로 내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해요.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도 옥타비아누스급으로 중요해요. 콘스탄티누스. 먼저 수도를 옮깁니다. 자기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를 하게 돼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나중에 비잔티움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고 현재 이스탄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우리 이거 배웠는데 서아시아 역사에서. 이거 저명하게 누구였더라? 오스만 제국이었잖아. 메흐메트 2세. 우리 서아시아 역사에서 공부했잖아. 물론 초기화가 되어 있겠지만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연결 이렇게 시켜야지. 아, 로마가 이때 수도를 이때 옮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000년 뒤에 오스만 제국이 이걸 먹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두 번째,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에서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밀라노 칙령을 단행하는데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크리스트교를 인정해주게 돼요. 크리스트교 공인이야. 인정. 크리스트교? 예수가 창시한 종교. 예수는 언제 태어났어? 로마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박해를 받고 있다가 바로 이 시기 크리스트교 공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잠시 뒤에 중세 유럽을 할 때 크리스트교 사회 다시 설명할 때 그때 또 얘기할 거야. 우선은 지금은 뭐야?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업적이니까 밀라노 칙령 313년 연도랑 같이 좀 묶어두시면 되겠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와 밀라노 칙령 이 두 가지가 메인이 되겠죠. 다음 13번 13단계.
이런 상황에서 계속 위아래에서 침략이 일어나게 돼요. 게르만족이 막 밀려 내려오고 다양한 민족들이 이 로마를 공격하게 되자 효율적으로 로마 대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를 4개로 쪼개버립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4분할 통치를 해버려요. 로마 4분할 통치. 이 4개의 로마로 쪼갠 다음에 뭐가? 콘스탄티누스 다음이 디오클레티아누스지. 쪼개지고 콘스탄티누스다. 맞네. 아, 잠깐만. 이게 12번이구나. 맞지? 디오클레티아누스로 쪼개지고 콘스탄티누스가 나와야 되겠네. 내가 이거 놓쳤네. 여기 12번 이거다, 야. 여기 12번. 여기 13번. 이 인간미 넘치죠. 나도 헷갈리는 거야. 세계사 이렇게 양이 많은 거야, 이거. 자, 이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여기 들어갈게요. 이렇게. 쪼개지고 나서 콘스탄티누스로 이어져. 자, 로마 4분할 통치 황제가 둘이 되고요. 이때 황제 둘, 부황제가 둘이 됩니다. 황제 둘, 부황제 둘. 4개로 로마를 쪼개서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그 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 이름을 한 칸 띈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공부할 때 소리를 좀 내면서 한번 쉬면서 읽어주면 돼. 디오클레티아누스. 왜? 4글자로 내가 쪼갰잖아. 4글자로 쪼개? 아, 4분할 통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알겠지? 아, 여기서 완벽을 기하다가 이거 삑사리가 났네, 이거. 12번 여기에요. 군인왕제 시대 바로 아래. 그 다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수도를 옮기고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다음 14번 마지막 단계야. 마지막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등장해요. 테오도시우스. 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크리스트교를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크리스트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하게 됩니다. 국교화. 로마의 종교로 굳혀버리게 되지만 테오도시우스가 죽고 나서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이 되고 말았어요. 자, 여기까지 14단계가 로마의 전체적인 정치사가 되겠습니다. 분량 많지? 분량이 많아. 내신 14단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수능 어디 갔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 법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포니 전쟁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기로 포니 전쟁. 라티푼디움하고 포니 전쟁 연결시키셔야 되겠고 카이사르로 이어지는 옥타비아누스가 제일 많이 나왔어. 4번 나왔어. 4번.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밀라노 칙령과 함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온 적이 있고 테오도시우스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니?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로마는 항상 냅니다. 필수 문제예요. 필수 문제. 알렉산드로스를 내지 않고 로마를 내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 그동안. 알겠지? 로마의 정치 흐름은 반드시 잡고 계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단계. 두 번째는 시민들의 힘이 세지는 로마의 법, 로마법. 세 번째가 포니 전쟁. 그리고 라티푼디움 경영과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그라쿠스 형제 개혁 실패. 로마 혼란 시대를 넘어서서 1차, 2차, 3두 정치. 3두 정치를 종식시킨 옥타비아누스의 제정시대. 이어지는 로마 평화시대, 군인왕제 시대 때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4분할 통치,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수도를 옮기고 크리스트교 공인, 마지막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했지만 죽고 나서 로마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빠르게들 정리들 하시고 칠판 지울 거예요. 로마의 사회, 경제, 문화로 들어가야지.
자, 고대 그리스의 문화 파트 하면은 인간 중심, 소피스트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 다음 또 뭐 있었지?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도 있었잖아. 조화 균형의 미. 그쵸? 또 역사책이 있었잖아.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의 역사. 이게 고대 그리스 당시의 책들이야. 알렉산드로스는 뭐가 있었지? 스토아 학파와 그 다음 에피쿠로스 학파.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었어? 라오콘 군상, 밀로의 비너스 이런 것들. 이게 알렉산드로스의 문화였죠. 로마의 경우에는 로마의 문화는 아주 실용적인 문화예요. 실용적인 문화. 실생활에 필요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로마가 어디까지 쭉 뻗어나가냐면 영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든. 영국에 바스라는 동네가 있어. 바스. 이 동네 이름이거든. 이 바스 지역에 이 로마 사람들이 목욕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 구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욕을 뭐라고 해? 바스라고 하잖아. 바스. 이때 나온 거야. 이 어원이 바스가. 바스 지역에 로마 사람들이 만든 목욕탕. 그래서 목욕하다라 이 영어 단어가 바스로 나왔다라는 거야. 재밌죠? 그치?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2000년 전에 만든 그 길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길이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어. 그만큼 길을 정말 잘 만듭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도로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 실용적인 문화. 그래서 먼저 건축과 관련돼서 굉장히 실용적이었죠. 잘 만들어냅니다. 도로망 정비 끝내주고요. 그 다음 수도교 같은 걸 만들었고, 콜로세움이 제일 핵심이죠.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여기에서 뭐 한다?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이제 칼싸움하고 이제 구경하고 하는 거야. 도로와 수도교 원형 경기장. 매우 실용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법률안 정비했잖아. 법. 앞서 살펴봤던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요렇게 이어지고요. 처음에는 로마 시민들에게만 법률안이 적용되는 시민법이었다가 로마의 식민지까지 모두 영향을 주는 만민법으로 이어지게 돼요. 로마의 시민법에서 만민법으로. 나중에 로마법이 집대성된 것은 동로마로 넘어가면서 테오도시우스가 죽고 나서 동서로마로 분열됐지? 그치? 이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가 법전을 완성을 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로마법 대전이야. 알겠죠? 동로마의 뭐다? 유스티니아누스가 로마법 대전을 만들더라. 아주 실용적인 문화. 두 가지의 문구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를 잘 만들었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법을 또 만들었구나. 이 두 문구로 로마의 문화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가장 핵심 로마의 문화 파트가 되겠고, 이 예술과 문학에서는 이거는 이제 내신용이긴 한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거든. 잘 봐라. 알렉산드로스 때 이게 스토아 학파거든. 스토아 학파. 이게 로마 때 발전을 하면서 스토아 철학으로 이어져요. 이게 수능에서 다룬 적은 없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스토아 학파하면 알렉산드로스만 딱 잡고 있으면 되고, 내신은 이거 디테일하게 내요. 목동이잖아. 목동 내지 않았냐 이거? 냈어요. 외워. 니네 학교야. 스토아 학파는 알렉산드로스 철학으로 발전된 것이 로마 시대다. 이 정도 보면 돼요. 알겠지? 지금은 이제 수능에 맞춰서 지금 딱 개념 정리하고 있으니까 핵심 단어들만 잘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전파로 넘어가게 되는데, 크리스트교는 이제 예수가 창시하셨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인정받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가 되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뒷이야기로 들어가면서 내가 크리스트교 따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따로 잡아야 돼, 이건. 무조건 중요합니다. 한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